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풍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다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풍 흰남노가 비껴 지나갔지만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 대피시설에 계신 분들께서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현호입니다. 네, 저희 진짜 요번에 그 또 초강력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마음 졸이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또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기후위기 현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뭐 지금 피해 상황이 지금 녹음일인 7일 기준으로 지금 집계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인데 또 이제 신고리 1호기 발전이 또 중단됐었다고 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의체 IPCC죠. 저희 그 과학자분들이 이제 그 기후변화 관련된 논문을 검토하고 하는 국제적인 이제 기구인데 이제 카테고리 4, 5 이런 태풍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태풍 강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초강력 태풍의 빈도수가 그 70년대 이후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기후위기랑 이게 연관성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죠? 네, 저희가 혹시 좀 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지구 온난화로 상승을 하면서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과거에도 있어왔던 이상기후들이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태풍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제 저희 아주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는 태풍이 뭐 대만, 일본 쪽에서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태풍의 이동 경로가 점점 극지방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밑에서 이제 태풍이 점점 커지다가 옛날에는 이제 뭐 홍콩이나 대만 쪽에서 좀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중국 본토라든지 뭐 한국의 본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력한 태풍이 계속 올라오게끔 되는,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한 건데 이제 뭐 차수벽을 더 설치한다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제 그거 중요한데 그런 걸 좀 언론에서 좀 더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기자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내일 기사 못 쓸지 내려면 한번 발제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또 저희 방송에 또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댓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댓글 소개 먼저 한번 할게요. 된 사람 되기 님이 윤탁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된 사람 되기 님이 저희 초창기부터 들어주신 분인데 그렇죠. 오랜만에 또 방송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연호쌤 한번 또 댓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디 양이급식소 깨지 마라 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20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가을에 따따블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9호 태풍, 10호 태풍이 모두 같은 날짜에 발생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3년 연속 따따블 태풍, 기후 시스템이 이제는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또 이제 댓글이 또 달렸는데 이번에 다울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팟빵에서 두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마 전시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셔서 기부도 하셨다고 또 내용도 전해주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남겨주셨는데요. 또 보다 보니까 지구에 온 지 44년 되셨다고 하는데 저랑 동갑이신 것 같네요. 더 반갑고요. 이렇게 관심 가지고 댓글 남겨주시고 일상생활에서 기부도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휴 윌리엄스 님이 또 한글로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국 분이신가 봐요. 이젠 정부 또 기업의 기후 환경을 위한 환경 비즈니스 모색안을 내놓으라고 해야 된다. 이제 원전이 지진에 취약하다. 또 이제 이런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복합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폭염도 왔다가 폭우도 왔다가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또 이제 서성훈 님이 또 유튜브에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그린피스 주장대로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조치를 하면 운송비 등 기타 부대 비용 증가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다울쌤 어떻게 설득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그 말씀하신 크루게작트 내용을 한번 봤고요.
사실 네.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일일이 다 답변은 못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크루게작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그린피스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겹치고요. 우리가 이거 단순한 실천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변화로서 지금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지났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 변화라든가 큰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우리가 산업이라든가 수송에서 지금 현재 화석연료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바꾸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런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나 피해에 대한 지원도 하는 정책들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전환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야 되는 방향이고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피해를 줄이면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소비자의 후생 감소도 이제 걱정이 되지만 이런 기후 위기 이런 피해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돌아오는 거잖아요. 소비자의 후생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 소비자의 후생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밥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다 올라오고 얼마 전 조사를 보니까 그 인간 혈액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발견됐다고 하니까 소비자 후생을 과연 우선적으로 할지 우리가 공존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또 느낀 점 있으시면 저희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은 또 이제 또 기후 변화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글로벌한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또 저희가 오늘 특별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오랜만에 또 이제 아주 기후 변화라는 중요한 이슈 때문에 또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신 분을 한번 모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나 국제적으로 어떤 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광고 듣고 메인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그 유럽에 출장 다녀오신 초대 손님이죠. 네, 장다울 선생님. 네, 얼마 전에 그 그린피스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본부에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제가 이 얘기를 좀 청취자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게 저희 그린피스가 출장을 자주 못 가요. 이 탄소 배출도 좀 줄여야 되고 정 필요한 출장 아니면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저도 제법 그린피스에 이제 몇 년 그 이상 근무를 했는데 주변에서 물어보지 않나요? 본사에 가봤냐 뭐 이런 거. 저도 그린피스에 제가 2013년에 합류했는데 지금 거의 9년 차인데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제본부에 방문한 거는 저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린피스가 또 이런 지역 및 국가사무소로 전 세계 5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소들로 분권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하면서 네. 굳이 뭐 암스테르담을 방문할 일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죠. 저희 지금 그린피스 캠페인에서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올해 11월에 이집트에서 제27차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네. 그린피스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요.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논의를 하다가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회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3일 정도 회의를 하고 왔고, 앞으로 11월 이집트 회의까지는 또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동료들과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린피스는 국제환경단체로서 이제 진짜 이런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이제 시민사회와 또 이제 한국 포함한 이제 많은 이제 그린피스 서포터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또 하시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이번에 또 회의 하러 갔을 때 전 세계 한 15개국에서 온 20명의 동료들이랑 3일 동안 회의를 했거든요. 뭐 유럽,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온 동료들과 오랜만에 같이 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국제환경단체에 일하고 있고 환경 문제가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 역시 글로벌해야 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서울 사무소도 엄청 좋죠. 저희는 그 바로 대통령실 바로 그럼요. 옆에 저희도 있고. 대통령실 그러네요. 인근에 있고 네. 남산도 보이고. 지금 전 COP라는 게 진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크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상징성이 있는 환경회의 맞죠? COP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엔 기후변화. 일단 COP는 Conference of Parties라는 영어 약자인데 말 그대로 회원국들의 총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기후변화 협약이나 뭐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뭐 그다음에 오존층 파괴하는 뭐 몬트리올 의정서라든가 오존층 파괴를 막는 이런 어떤 국제 협약에 있어서 회원국들이 모이는 거는 다 COP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특화된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총회를 매년 열리는 총회를 얘기할 때 이제 COP, 캅이라고 보통 부르죠. 연호 쌤이 아마 작년에 캅 26 관련해서도 열심히 내용을 찾아보셔갖고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연호쌤 한번 또 캅 전문가로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예. 저희 방송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작년 영국에서 개최가 됐었죠. 영국 글래스고에서 캅 26이라는 타이틀로 개최가 됐었고, 이때 좀 의미가 있었던 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 NDC라고 네. 하죠. 줄여서 네. NDC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었던 건 석탄 발전을 다 같이 줄여 나가자는 공동 합의를 회의 결과문에 명시해서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국가들이 제출한 목표를 다 합쳐봐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이내로 제한하는 거에는 한참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거 각 국가들 상황 다 합쳐봐도 2.4도 상승 경로에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들이 다 모이면 이게 저희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친척들이 모여도 의견 합치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국제회의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다 입장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님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아주 진짜 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뭐 인류가 집단 자살이냐 행동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뭐 또 이집트에서 열리는 게 또 되게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 COP27 회의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좀 있을까요, 다울쌤? 네, 이번에는 작년 영국에 있었던 회의랑은 좀 다른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윤탁쌤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전에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장에서도 윤탁쌤이 일하신 적도 있는데 글로벌 남북 문제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그 코이카 ODA 자격증 3급에서 꼭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우스폴 문제라고 해가지고 약간 저희는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남반구에 사는 국가들은 약간 개도국이 좀 많다. 개발도상이 많다. 호주, 뉴질랜드 정도 제외하고. 그래서 뭐 남반구 국가들끼리 협력을 뭐 많이 늘려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남반구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런 거 아닌가요? 소위 말하는 서구 산업 선진국들은 북미나 유럽에 위치해 있고, 이제 아직 발전이 좀 더딘 개발도상국들은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남반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빈곤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건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남반구 국가들의 주로 문제가 있고, 반대로 이제 환경 파괴라든가 아니면은 빈부격차를 계속 늘리는, 아니면 뭐 과거에 식민지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반구 국가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developed country, 그러니까 서구 산업 선진국, 그다음에 developing country, 개도국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정치 경제적인 사안들을 이야기할 때 남북 문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에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작년에 영국에서 열렸을 때라든가 그 이전에 뭐 파리에서 열렸을 때랑 다르게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27차 회의에서는 이런 글로벌 남북 문제에 기반한 기후 정의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 한 50개 정도 국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집트랑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 정도가 제일 잘 사는 나라로. 그래서 제가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냐 하면은 이집트 카이로 대학이 1등으로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아무래도 같은데. 남아공이나 이집트 같은 네. 경우가 아프리카에서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집트 회의가 또 수도인 카이로에서 열리지가 않고요. 샤름 엘 셰이크라고 이집트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 예, 그쪽에서 열려서 이번에 사실 현지 보안 문제도 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요새 같은 그런 곳에서 전 세계에서 온 국가 협상단들이랑 뭐 NGO, 그다음에 노조 대표, 뭐 과학자 대표들, 뭐 여성 대표들, 원주민 대표들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죠. 휴양지로 출장을 가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네, 가슴 아픕니다. 있네요. 그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요 앵글, 그 남반구와 북반구는 요 앵글 속에서 이제 그 갈등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잘 안 되죠, 그죠? 네,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가 2022년이잖아요. 근데 유엔 차원에서 글로벌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가 50년 전, 딱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972년에 열렸거든요. 그때 회의 이름이 유엔 인간 환경 회의예요.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기구인 유엔 환경 계획, UNEP, UNEP이라고 부르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뭐 산성비라든가 뭐 전 지구적인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톡홀름에서 스웨덴을 필두로 하는 서구 유럽 선진 국가들이 글로벌 환경 문제를 얘기하자고 하니까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가 교육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환경 타령이냐라는 반응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했고요. 심지어 이 당시에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드록바가 예전에 코트디부아르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드록신. 네, 아이보리 그렇죠. 코스트. 네, 아이보리 네. 코스트랑 코트디부아르가 같은 나라를 지칭하는 건데 이 당시에 코트디부아르 그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웨덴에서 스톡홀름 회의하자고 하니까 아니 환경오염이 산업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거면 우리는 그걸 환영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고요.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은 빈곤이 가장 나쁜 형태의 환경오염이다. Poverty is the worst form of pollution이라는 아주 길이 남는 명언을 남겼어요. 사실 우리도 동의하잖아요. 아니 지금 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깨끗한 하늘 뭐 이런 살림을 좀 더 지키고 이런 얘기가 먹혀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1972년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도 나오긴 했지만 어떤 지구상에서 무한 성장은 불가능한 거니까 사실 환경 문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개도국 입장에서는 70년대에 그 얘기를 하니까 전혀 다가오지가 않았던 거죠. 지금도 이런 얘기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지금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발전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당시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니네들이 먼저 발전 다 해놓고 지금 환경 생각하면서 우리 발전 못하게 하면 결국 우리 발전을 막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강했던 거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그 제일 우선순위 두고 있는 게 기후변화 대응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렇죠. 탑도 얘기했지만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하고 있는데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UNFCCC라고 부르죠. 이 협약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1992년. 예습하는 사람을 예습하는 친구들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옛날부터도 다 쉬는 시간에 예습하는 애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 가더라고. 자, 아무튼 답은 몇 년도인가요? 1992년도.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게 1972년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20년 뒤인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회의가 열려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72년도에는 유엔 인간환경회의였는데 92년도에는 유엔 환경개발회의로 바뀌어요. 왜냐면 개도국들이 야, 환경만 얘기할 거면 우리 안 가. 근데 개발 같이 얘기해주면 우리도 가서 얘기해볼게. 그래서 개발도 동시에 얘기하는 환경개발회의로 바뀌죠. 이게 리우에서 열려서 리우회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3가지 국제환경협약이 탄생을 해요. 기후변화 협약. 일을 그때 열심히 했네요. 네. 그때는 일을 열심히 상당히 했어요. 많이 희망찬 분위기였어요. 네. 기후변화 협약, 네. 사막화 방지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이 3개의 협약이 새쌍둥이처럼 92년에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원칙들도 리우회의에서 강조가 되는데 첫 번째가 오염자 부담 원칙이에요. 영어로는 PPP, Polluter Pays Principle이라고 이제 1972년 스톡홀름 회의 때부터 이야기된 원칙인데 연호쌤도 이 환경 문제 다루다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염자 부담 원칙이 뭔가요?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싼 똥을 내가 치워야 된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말 싼 건 그대로 네가 치워라. 네, 네. 특정 그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수를 강물로 내보낸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정화시설도 설치하고 또 더 이상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염된 수질도 복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한테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데 그럼 이 오염자 부담 원칙을 기후변화 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국가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 그렇죠.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은 일부 국가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개도국에서 이제 그 기후 재난이나 이런 걸로 피해를 보면 저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그 효과적인 합의는 금전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일단 기후변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줄여야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개도국들은 네. 산업화가 지금 막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술도 많이 없고 줄이는 거는 먼저 선진국이 먼저 줄이고 그 비용도 부담하고 왜냐면 시스템도 변화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 발전 줄이고 다 비용이니까요. 이런 비용도 먼저 감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지금 이미 진행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고 그 다음에 개도국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도 적용하면서 이 이미 진행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된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런데 보상을 해준다면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러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면 법과 제도를 딱 만들어서 뭐 강제할 수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인과관계도 복잡하고 예를 들면은 태풍 피해를 입으면 그 태풍이 원래 항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인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이번에 태풍이 세졌는지를 증명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전 지구적인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정부가 있진 않으니까 국제적으로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선진국들의 힘의 논리가 또 작용되기도 하죠. 아무튼 오염자 그죠. 부담 원칙은 여전히 매우 유효한 국제 환경 문제 협상에서 유효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했던 원칙이 주로 이제 이 협상장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CBDR이라고 하는데 약자를 쓰길 좋아하니까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조금 발음이 약간 조심해야겠네요. 아, 그러네요. CBDR, 네. 네, CBDR. 이게 뭐냐면 네. 영어로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기후변화 대응하자고 모이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들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책임지고 온실가스 줄이는 건 맞는데 미리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엄청 배출한 국가들이 더 먼저 책임지고 줄여라. 여전히 배출량이 적고 아직 발전도 못한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줄이겠다. 안 줄이겠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공동으로 대응하되 차별화된 책임을 지자라는 원칙인 거죠. 그래서 그 97년도에 만들어진 교토 의정서에 따라서 소위 그 선진국들만 감축 의무를 지어졌던 게 이 원칙에 따른 거네요. 네, 그 92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만들어지고 97년도에 교토의정서 만들어지면서 선진국들한테 2012년까지 1990년에 니네가 배출한 거 대비해서 한 5% 정도 줄여라. 먼저 이 의무를 부담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렇게 먼저 의무를 지는 국가들을 이 협약의 부속서로 붙이는 리스트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이게 부속서가 영어로 안엑스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안엑스 1 국가라 그래요. 여기에 한 40여 개 정도의 국가가 들어가는데 이 국가들이 주로 선진국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이제 먼저 감축을 했었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엑스 2라 그래서 요 40몇 개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더 많이 발전한 주로 얘기하는 OECD 국가들 이런 국가들 24개 국가에 대해서는 니네는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면서 동시에 개도국한테 개도국이 기후변화 피해 입고 있는 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줘라 라는 의무도 또 받게 돼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가 이 40개나 24개 선진국에 속했나요? 90년대 초반인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연호쌤 말대로 199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긴 전이었고 게다가 유럽 국가들은 1750년 산업혁명 시작된 이후부터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1960년, 70년부터 발전을 시작했잖아요. 압축 성장. 예, 7, 80년대 압축 성장을 했으니까 사실 거의 뭐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이뤄왔던 국가들이랑 같은 책임을 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한국은 개도국 그룹으로 마지막 턱걸이로 들어가요. 그 얘기는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게 그 이후에도 온실가스를 늘리면서
90년대와 2000년대에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와서는 그렇죠.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된 거죠.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탑10.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좀 덜 줄여도 되니까 우리나라 또 신나게 이제 탄소 배출하면서 경제 개발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때 90년대는 제가 조금 그 선진국 이름을 보니까 다 잘 사는 나라긴 한데 이 나라도야? 라고 싶은 나라들도 있는데 연호쌤 혹시 요때 그 주요 선진국은 어느 국가고 얼마나 그때 당시 탄소 배출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때. 네, 1990년 데이터를 보면 G20 국가에 속하는 국가들 중에 주요 선진국들이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EU가 있잖아요. 이 국가들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50%였어요, 비중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이 국가들이 배출한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배출량이. 그때 당시는. 네. 중국은 당시에 11%, 인도는 2.5%밖에 안 됐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와.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중반부터 그 1990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도 앞에서 말한 그 주요 선진국들의 비중은 68%까지 늘어납니다. 거의 70%네요. 전체 이 산업혁명 이후로 보면요. 맞아요. 중국, 인도 합쳐봤자 6%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중국, 인도 합쳐도 6%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쪼개서 이제 1인당으로 보더라도 1990년에 미국은 1인당 20톤을 배출을 했고요. 유럽은 그보다 조금 적지만 9톤. 근데 중국, 인도는 뭐 2톤, 1톤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UN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질 때는 선진국의 책임이 훨씬 강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개도국이나 이제 뭐 특히 중국, 인도 이런 데 경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많이 늘어났으니까 30년 전이랑은 또 이제 차이가 이제 또 많이 있겠네요. 그죠? 네, 2020년에 아까 말씀드린 주요 선진국들이 전 세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그 비중이 1990년에는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8%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크게 줄었어요. 반면에 중국하고 인도의 비중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기존 14%에서 38%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31%로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그리고 EU 전체 배출량을 합쳐도 중국 배출량보다는 여전히 작거든요. 중국이 엄청 커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적 배출량을 한번 살펴보면 1750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선진국이 68%에서 53%까지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주요 선진국이 이제 꾸준히 많이 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개도국에서 많이 배출 늘어나니까 비율로는 좀 줄은 그렇죠.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는 6%에서 17%까지 늘긴 했지만 여전히 네. 누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선진국을 따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낸 거로 따지면 그래도 아직 주요 선진국이 책임이 크다. 그렇죠. 네. 68%고 뭐 중국, 인도 합쳐봤자 17%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뭐 중국, 인도를 제가 막 변호해주고 싶은 그런 건 아닌데 거기로 또 이제 선진국 생산 기지가 많이 옮겨갔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많이 나오겠죠. 윤탁쌤이 지금 얘기한 그죠.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의 배출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선진국들은 야, 이제 니들도 많이 배출하니까 니네도 거기 책임을 져야 돼 하는데 주로 이 배출량들은 생산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선진국에서 많은 생산 설비, 제조 설비들을 개도국으로 넘겼잖아요.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수입해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국가에서 이런 생산 설비를 개도국으로 넘기면서 개도국이 늘어난 배출량을 니네가 책임져라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생산 기준이 아니라 소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존재하는데 일단은 지금 배출량들은 다 생산 기반으로 한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뭐 엄청나게 크진 않아서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개도국이 우리 여전히 책임 안 질래라고 하는 핑계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도 작용하게 되고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좀 봐야 됩니다. 1인당 배출량은 좀 어때요? 네, 1인당 배출량 보면 미국은 기존 20톤에서 14톤으로 줄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많죠. EU도 9톤에서 6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똑같이 2톤에 불과한데 중국은 7톤으로 이제는 EU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뭐 이제 이런 거면은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뭐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선진국만의 책임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참 지금 상황이 30년 지나서 많이 바뀌었는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면 각각 로비 그룹들을 만들어서 서로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도국에는 뭐 도서국가 로비 그룹도 있고 남미 국가들 로비 그룹도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 로비 그룹도 있고 최빈국들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국가들 로비 그룹도 있고 한데 제일 큰 로비 그룹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G77이라고 이제 77개 국가 모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77개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개도국을 대표하는 네. 모임이에요. 근데 이 모임이 G77 그리고 차이나거든요. 차이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도나 중국이나 인구도 많지만 중국이 1인당 매출량은 7톤이고 인도는 여전히 2톤이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연간 1톤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중국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개도국 전체를 이제 협상하는 곳에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도국 안에서도 상황이 되게 다르고 복잡한데 퉁쳐서 그렇죠. 선진국한테 니네가 더 책임져만 강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작년에 그 캅26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을 때는 사실 중국은 되게 전향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도 조금 더 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죠. 근데 인도가 작년에 엄청 태클 걸었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 줄인다. 선진국 니네가 더 해라. 안 그러면 우리는 협력할 수 없다. 이렇게 어깃장을 나갔고 작년 회의에 중요한 결정들이 사실 인도 쪽의 반대로 많이 무산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나 인도나 윤탁쌤이 있었던 우간다나 탄자니아나 사실 되게 상황이 다른데 이 전체가 하나의 개독으로 묶여서 협상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논의가 좀 복잡해지죠. 영화 제목이 하나 떠오르네요. 헤어질 결심. 뭔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절대 것 헤어지지 같은데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네. 거는 이런 약간 여담인데 우리나라는 애매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특수한 상황인데 우리는 과거에 막 식민지했던 국가도 아니고 유럽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엑스 1 국가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개도국 그룹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깍두기 모임을 만든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에 스위스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우리랑 중립국. 그다음에 뭐 멕시코랑 모나코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그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그루지아 이렇게 한국이랑 묶어갖고 환경 건전성 그룹이라고 Environmental Integrity 그룹이라는 로비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6개 나라 들어가 있는 그룹인데 정말 협상력 별로 없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깍두기 그룹인 거죠. 그것도 그렇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매우 특이하다고 했는데 요 얘기를 좀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에는 2억 5천만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전 세계 17위였어요. 사실 적은 순위 아니었는데 이제 30년 지난 2020년에 6억 톤으로 이제는 전 세계 9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연간 배출량이. 그 다음에 1인당 배출량은 우리나라가 웬만한 서구 유럽 선진국 제낀 지가 10년, 15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1인당 연간 12톤으로 호주,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5번째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우리는 나중에 발전했으니까 산업혁명 때부터 이제 뿜어온 국가들과 같은 책임을 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30년 전에 맞는 얘기였는데 이제 175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배출량 순위가 17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750년부터 1990년까지 누적 배출량 순위는 우리나라가 31위였거든요. 30위권 바뀌었는데 30년 만에 14계단을 뛰어넘어서 17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산업화는 늦었지만 지난 30년 동안에 너무 많이 배출을 해서 과거에 상대적으로 적었던 책임이 이제는 커지게 된 거죠. 이게 복리의 힘이죠. 제 대출이자처럼 이게 막 배출량 늘어나니까 순식간에 순위가 그냥 팍 올라가. 근데 여전히 예를 들면 산업혁명 시작한 영국이라든가 여전히 배출량 많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1인당 누적 배출량 즉 1750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 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은 1000톤이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54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만큼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스위스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국가보다는 우리가 누적 1인당 배출량이 더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초반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만들어졌을 때 선진국들 먼저 책임져라, 니네 먼저 책임지는 그룹은 아넥스 1 그룹,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네. 개도국의 돈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그룹은 아넥스 2 그룹, 특히 선진국들 이렇게 나눴는데 이 아넥스 2 그룹에 들어가는 국가들 중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한국보다 연간 배출량도 적어, 누적 배출량도 적어, 1인당 배출량도 적어,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1인당 누적 배출량도 적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스위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은 우리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배출한 것도 많고 연간 배출하는 것도 많고 심지어 인구로 나눈 1인당 배출량도 많은데 왜 우리는 개도국의 지원 비용을 내고 한국은 안 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비용을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국제기후기금이라고 글로벌 클라이밋 펀드인데 그 사무국이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연간 100조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원 금액을 지금까지 한 번도 다 맞춘 적이 없어서 개도국들은 약속해놓고 돈도 안 지원해주면서 우리한테 무슨 온실가스 감축 줄이냐고 하냐고 항상 이렇게 싸우는 포인트인데 이제는 한국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넌 아넥스 1이죠. 그러니까 부속성 1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 100몇 개 국가들 안에 속해 있는 건데 이 부속성 1국가에 속하면서 그 중에서도 정말 책임을 많이 져야 돼서 재정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든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악당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제가 애국자로서 좀 변명하자면 아넥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요. 0.5다. 0.5 정도로. 아니요, 아넥스 2에 있는 국가들보다 실제로 배출량이 많은데 이건 뭐 명확한 산수니까요. 그 뭐 송도에서 이제 임대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치가 엄청 보이는 상황이네요. 지금 엄청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되는 네. 상황이죠. 예. 그 아까 또 이제 연호 쌤이 설명해 주신 게 이제 그 오염자 부담 원칙 PPP. 그 우리나라도 이제 책임 제대로 안 지고 있다. 뭐 약간 조금 그룹도 이상한 데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네, 맞아요. 기후행동 추적이라고 하는 그 해외 기관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얼마만큼 악화하는 데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국가가 얼마나 부담을 져야 하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평가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 감축 목표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매년 발표되는 기후변화 성과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2022년에 전체 6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59위로 거의 뭐 이거는 꼴등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다울쌤 COP27 이집트에서 열릴 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또 벌금 세금으로 내게 생긴 겁니까? 어떤 일단은 지금 개도국가 선진국의 또 이런 치열한 협상의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COP27은 이집트에서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그보다 이미 진행됐잖아요. 기후변화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손실과 피해, 그러니까 로스 앤 데미지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로스 앤 데미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1.5도로 막는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아답테이션 얘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피해를 입고 적응을 해야 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클라이밋 파이낸스, 기후 금융 지원을 어느 국가가 얼만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가 되겠죠. 여기서 아마 한국이 아넥스 2 그룹으로 다시 포함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체 틀을 흔들어 버려야 되니까. 하지만 한국은 아넥스 2 그룹이 아니면서도 즉 개도국의 기술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는 국가이면서도 사실상 책임은 웬만한 선진국보다 큰 상황이어서 더 한국이 기후 정의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또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 보니까 또 뭐 재생 에너지 좀 줄여놓고 뭐 하여튼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저희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는데 저희 그린피스랑 어쨌든 이거는 국가 간의 또 외교적 문제도 되지만 또 이제 기후 부정이 배출을 적게 한 국가가 더 큰 피해를 입고 배출을 많이 한 국가가 책임에 따른 부담을 제대로 지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기후로서 정의롭지 않다. 이런 문제가 또 얘기가 또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캅27은 국가 정부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국가 간의 기후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한 국가나 한 사회 내에서의 기후 부정의 문제도 이제 우리 사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연호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매우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정의에 대한 그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국가 내에서도 사실 기후부정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인해가지고 또 매년 태풍, 폭우, 산불 이런 기상재난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뭐 노약자나 여성, 장애인, 어린이, 저소득층, 또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에 집중호우 때도 반지하에 살고 계신 가족분들이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제 취약계층에게 훨씬 더 불평등한데, 이래서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량위기라든지 뭐 내전, 경제위기, 취약계층에게는 훨씬 더 크게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를 조금 상황을 더 짚어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이 600개의 기업에서 배출됩니다. 우리나라는요. 특히 그 10대 대기업 그리고 한국전력 배출량이 전체 64%나 돼요. 물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도 배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반도체,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이런 곳에서 배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국가 간 갈등이지만 또 국가 내에서도 봤을 때도 정의롭지가 않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취약계층 이제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폭우나 태풍 올 때 지금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 있는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갈등이 좀 불보듯 뻔해지는 것 같아요. 갈등이 좀 더 심해질 것 같고, 그죠? 다우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서 그로 인해 기후변화가 악화가 돼갖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혹은 뭐 식량위기나 뭐 경제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면 결국에는 그런 피해 비용이란가 오염 비용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그만큼 생산을 더 적게 하거나 아니면 더 비싼 가격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비용들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경제학적으로는. 그래서 더 싸게 팔고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실상 이번에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결국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기업이나 혹은 개인들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제대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거든요. 사실 배출권 거래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회의론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톤당 배출권이 한 2만 원, 3만 원 사이일 텐데 제대로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반영을 하면 한 뭐 7, 8만 원에서 많게는 한 15만 원까지 돼야 그래야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 아까 우리가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법과 제도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기후위기라는 게 단순히 뭐 태풍 좀 더 오고 비 좀 많이 내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글로벌한 차원의 식량 위기, 경제 위기, 보건 위기 이로 인한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보게 되죠. 이에 따라서 물가도 오르고 이주 난민도 발생하고 연금도 고갈될 수 있고요.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후 부정의한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 정의를 우리 사회에서 다시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라든가 기업들이 제대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세금 혜택을 받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보는 이런 뭐 세제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정말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참 이 내용에 공감하고 나도 뭐 직접적으로 좀 행동에 나서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이게 COP27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많은 그 전 세계 기후 불평등을 국가 간 단위에서 국가 내 단위까지 한번 싹 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후 정의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뭐 직접 행동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행사가 이제 곧 열릴 예정이에요. 오는 9월 24일에 광화문 인근에서 기후정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다른 환경단체들, 그리고 이런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동물권, 여성, 노동 등 전국적으로 230여 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2019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진행이 됐었죠.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서 기후 비상 상황을 강조하는 행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2년 동안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은 한국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큰 모임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924, 9월 24일 날 하기 때문에 924 기후 정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게 우리나라만 진행되는 게 아니죠? 네, 9월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기여서 예전에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나 기후 행진이 9월에 집중되었었거든요. 그래서 9월이 전 세계 기후 행동의 달처럼 이제 여겨지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9월 23일에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Fridays for Future라고 이제 FFF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 그룹들도 전 세계적으로 9월 23일 날 할 거고요.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월 24일 토요일에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기후 불평등을 없애고 기후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대규모 행진을 하게 되면 저렇게 뭐 걷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나간다고 해서 뭐 엄청 사회가 바뀔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그 행진이라는 공간에 나가게 되는 거는 그로 인해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기후정의 문제를, 기후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동시에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의사결정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수만 명이나 광화문에 모여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도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소리를 외치는구라는 시그널이, 신호가 이런 의사결정자들에게 가야 또 변화도 만들어지는 거고, 이번에 5만 명이 모였으면은 다음에는 또 10만 명, 20만 명,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니까요. 좀 망설여지시더라도 9월 24일 토요일 날 광화문 인근에서 있을 924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 가실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린피스 또 서포터 분들도 거기서 인사드리고 저희 맞습니다.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의미 있는 활동하는 시민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그린피스를 비롯해서 또 그 중에서 또 그 서포트하고 싶으신 데가 있으시면은 또 서포트 저희 하실 수도 공약 있을 것 하나 같고. 걸까요? 저희 네. 그린뉴딜 네. 한라인 듣고 기후정의 네. 행진 참여하겠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네. 분들에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 살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한번 뒤져봐가지고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명이 있더라도 달려가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고 이런 거는 별로 아, 그런 거 너무 안 좋을 것 됐나요? 같아요. 네, 네. 아, 그거 너무 좋은데 저희 원래 1억 정도 들어야 주셔야지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되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좀 재능 기부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시민분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또 바뀌는 거니까 기후정의 행진 때 용기 내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린피스 티셔츠 입고 있으신 분들이나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그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울쌤, 연어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